2020년 10월 시행된 코레일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볼 내용은 사무영업직의 의사소통 능력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글의 구성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구성 방식. 자, 볼게요. 일단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글 자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펼쳐 나갔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자,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게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곱비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모두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난을 면하지 못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오히려 좀 반대의 상황처럼 얘기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그 준말, 잘 달리는 말과 그 다음에 야윈말을 비교하면서 야윈말이 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준말은 아주 좋긴 한데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조금 어떤 상황을 풍자하거나 시대를 풍자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말해 못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되돌려 주는 일이 생기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백성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못하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조금 돌려서 얘기하자면 애초에 빌렸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빌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참아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아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썼어요. 그죠? 자, 1번 유추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일반화했다. 자, 보편적 깨달음을 일반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느낀 그 부분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킨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쭉 풀어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예화와 교훈, 얻은 것까지 2단의 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본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 거를. 자, 이거는 뭐 1번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맹자 얘기했었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는 사례를 했어요. 자,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제시했나요? 아니죠. 유추의 방법을 통했어요. 그래서 비유,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느끼는 바가 있다. 그래서 참아설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제시했다는 부분부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자, 6번이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면은
뭐지 하다 끝나는 문제예요. 특히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용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만 읽어보면 별게 아닌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요.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12시진, 정시법과 초, 정, 한시진, 2시간 등을 표현을 통해 시간을 나타내었다. 다음 중 조선시대의 시간과 현대 시간에 대한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가지 시가 있고요. 각 시마다 초, 정으로 나뉘고 1시간씩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네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라면 물론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오후 1시는 13시예요. 그죠? 13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근데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14시라는 게 뭐냐면은 13시 60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렇다면 13시부터 13시 60분. 자, 미시 초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옳고요. 2번. 조선시대에 어떤 사건이 인시에 발생했다면 자, 자축 인시입니다. 새벽이네요. 자, 인시에 발생했다면 현대 시간으로는 3시부터 4시 60분, 5시까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대인이 오후 2시, 오후 2시면은 14시입니다. 그 다음에 4시 30분이면 몇 시예요? 16시 30분입니다. 조선시대 시간으로는 미시부터 유시까지다. 자, 미부터 유면 미시가 지금 14시가 어디에 해당하냐? 미시의 정입니다. 정. 그죠? 그 다음에 미시의 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6시 30분이면은 신시예요. 신시. 신시의 정입니다. 정. 정시간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유형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4번. 축구 경기가 연장 없이 각각 45분의 전반전, 후반전을 진행했다면 조선시대 시간으로 1시진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4번이 아주 완벽한 선택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과 후반 사이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연장이 없다는 것은 연장 전, 연장 전반, 후반 이런 게 없다는 것이지 휴식 시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3번이 워낙에 답이니까 4번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4번은 전반, 후반 합치면은 1시간 반이니까 2시간이 채 안 된다. 그렇게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현대인이 오후 8시 30분에 저녁을 먹었다. 8시 30분이면 오후 8시 30분이면은 20시 30분이고요. 그러면은 술시에 정에 해당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명제잖아요. 명제. 명제에서 포인트는 당연히 P이면 Q이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그리고 참고로 참인 것만 줍니다. 참인 것만 줘요. 참거짓을 물어보는 유형이 아닌 이상 명제 문제는 다 참이에요. 그냥. 됐죠?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P를 만족하는 원소들,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P가 Q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Q. 이래야 참인 거예요. 됐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관계에서 P가 Q에 포함된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은 Q가 아닌 것들은 P가 아닌 것들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시 명제로 만든다면 Q가 아닌 것들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요 관계에 놓이는 거죠.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대우라고 하고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일단 기본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강의에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단 논법이라고 있어요.
3단 논법의 원래 구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겁니다. 이게 3단 논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제의 과정은 Q이면 R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소전제는 애초에 내용 자체를 좀 특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들. 됐죠? 그런 것들. 그래서 P면 Q이다의 꼴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좀 일반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특수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특수한 어느 한 상황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P면 R이다예요.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다. 이거죠? 이렇게 가는 게 3단 논법인데 실제로 우리가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이 앞에 있는 명제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P면 R이다. 다르죠, 순서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이게 3단 논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쓰냐? P면 Q이면 R이다. 한꺼번에 씁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대우라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다리면 not Q이고 not P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3단 논법입니다. 자, 여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어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 등장하는 어떤이라는 표현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이다.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전체 집합에 해당한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위는 파출소장이다. 자, 경위는 파출소장이다라는 말과 어떤 경위는 파출소장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어떤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재라고 했잖아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경위가 있어요. 이렇게. 경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위는 소장이다라는 것은 경위 중에 소장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둘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다.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2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론. 30대 중 파출소장인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30대 중에 파출소장인 사람이 있대요. 자, 전제 하나가 더 추가돼서 30대 중에 파출소장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제 1과 전제 2를 통해서 결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출소장, 알고 있는 전제 자체가 이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는데 30대 중에 파출소장인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30대가 경위를 포함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30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하고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얘하고 얘도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5번에 보시면은 모든 경위는 30대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경위가 30대 안에 포함되는 거죠. 자, 요것만 가능하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뒤로 가시면은 자, 문제 해결 능력 또 살펴봤습니다. 좀 뒤로 가시면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토목직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8번. 자, 이거 좀 오랜만에 계산 문제. 토목직 8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응용 계산이 있잖아요. 응용 계산. 응용 계산이 시험에 그대로 단순하게 뭐 흔한 그런 응용 계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 시험에서는 상황 제시형으로 거의 등장합니다. 사실은. 상황 제시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을 이해하면 풀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런 형태예요. 단순히 그냥 속력 구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럼 응용계산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응용계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응용계산이 이대로가 나와서가 아니라 배경지식, 어떤 그 사람의 수리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능력치가 올라와야 이거에 대한 식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 풀이 자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 응용 계산하고 똑같이 나오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능력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 이어서 보시면요. 화물 운송 트럭 ABC는 하루에 2회 운행하며 192톤을 옮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트럭만 운행했을 때는 12일이 걸렸고 A 트럭과 B 트럭을 동시에 운행했을 때는 8일이 걸렸으며 B 트럭과 C 트럭을 동시에 운행했을 때는 16일이 걸렸다. 이때 C 트럭의 적재량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오히려 아예 모르시면 좀 속이 편한데 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봤다 그러면 식을 잘못 세워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식을 잘못 세워서.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A, B, C 트럭의 각각의 적재량 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A, B, C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루에 2회를 운행한대요. 2회. 그럼 적재량이 A고 B고 C니까 2회 적재 2회 이렇게씩 세우면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틀려요. 세우면 틀립니다. 왜 틀렸냐? 잘 보세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6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하루에 2회 운행한다라고 했지 하루에 2번 운행해서 190일을 다 날랐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192라는 숫자는 어떤 용도로 쓰셔야 되냐면 날라와야 된 운행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 전체 양이 192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어설프게 식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데 그 답이 오답입니다. 192톤. 자, 가보겠습니다. A 트럭만 운행했대요. 12일이 걸렸다. 자, A 트럭만 12일 걸렸대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2회 운행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2회. 이거를 12일 동안 한다. 이 얘기, 이거의 끝이에요, 이게. 문제 자체는 쉽잖아요. 그죠? 이건데 어설프게 이상한 식을 세우면 답 이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4 나눠지죠? 자, 24하면 8이네요. 8. 자, 그래서 A는 8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A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A 트럭과 B 트럭을 동시에 운행했더니 8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식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 같이 하루에 2회 거를 8일 동안 하면 192다. 이건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A가 8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배웠다? 알았잖아요. 그죠? 8인 걸. 그러면은 16 하게 되면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8 더하기 B가 12가 돼야 되니까 B는 4가 되겠네요.
됐죠? 또 순서대로. 자, 이번에는 B트럭과 C트럭을 동시에 운행했다. 그럼 B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4. C를 같이 운행했대요. 하루에 2회.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답 나와요. 자, 16일이 걸렸다. 이랬을 때 192. 자, 그러면 32로 나누면요 6입니다. 아, 그러면 C의 적재량은 2톤이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도 9번 먼저 가겠습니다. 9번도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9번도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모지하다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9번 보세요. 고객 만족도 점수에서 고객이 만족하면 더하기 3점, 불만족하면 빼기 4점이 적용된다. 100명의 고객에게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최대 몇 명의 불만족 고객이 허용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80점 이상. 용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상이라는 표현은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자, 물론 이 문제에서 쓰진 않지만 이하다. 그건 뭐예요? 이하면 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응용계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식 세우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문제에서는 최대 몇 명의 불만족 고객이 허용되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족 고객을 X로 봐야죠. 불만족 고객 수. 이것을 X로 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족 고객 수는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Y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100-X로 놔도 돼요. 저는 현장에서 문제 풀 때도 굳이 이렇게 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났을 때 지저분해지는 케이스가 조금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 1초, 2초 박빙의 시간 싸움일 때는 식이 단수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길더라도.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만족하면 더하기 3점. 그럼 3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X. 그 다음에 불만족의 경우는 빼야 되잖아요. X. 됐습니다. 이게. 됐죠? 근데 뭐라고 했냐? 80점 이상을 받았대요. 이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300입니다. 8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7x는 22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7분의 220이고요. 저는 이거 직접 나누라고 안 해요. 전 이런 표현 씁니다. 쪼개기. 암산이 되시려면 쪼개기를 잘 하셔야 돼요. 217, 3입니다. 31.x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만족 고객의 최대가 얼마냐? 최대. 이하잖아요. 최대는. 그렇죠? 31.xx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사람 수니까 정수,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것은 31명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일단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설마 다 해야 돼요라는 질문들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저도 현장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었는데 학생들이 제가 풀잖아요. 그럼 쭉 돌아봐요. 쭉 돌아보면은
끙끙대요. 차라리 그냥 일일이 다 했다면 답이 진작 나왔을 텐데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만 만들어 보죠. 자, 표가 34, 44, 44. 자, 그 다음에 이쪽은 32, 36, 44. 32, 36, 4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AB. 그 다음에 CDA. 그 다음에 CD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자체는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좀 빠르게 풀고 싶다. 이런 거라면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네 개의 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요걸 기준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요걸 기준으로 간다면 B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요걸 기준으로 갔다. 그러면 B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B만 있으면 돼요. 이거 기준이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A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B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고 C하고 D가 필요하죠. 둘 다 구한다 하더라도.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자 이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우리 AC 기항 썼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리고 이 제가 좀 하려고 하는 풀이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기준 이렇게 잡았습니다. A 더하기 C 더하기 D 34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거면 요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가 지금 44예요. 됐죠? C하고 D가 같이 있잖아요. 빼버려. 여기에서 여기를 뺄게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볼게요. 어떻게 돼요? B 빼기 A는 10이죠. B 빼기 A는 10입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 식 하나를 더 잡아볼까요? 요거 잡아볼까요? 요거. 자, 보시게 되면은 2A 더하기 B가 34예요. 그러면 얘를 연립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대입하셔도 되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B 대신에. 그러면 2A 더하기 A 더하기 10이니까 3A 더하기 10이 되죠. 3A 더하기 10이 34니까 3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 A가 얼마예요? 8입니다. 끝났죠, 그러면. 왜? A가 나왔잖아요. A 나왔으니까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끝나죠. 52.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A가 얼마인지 알고 B가 얼마인지를 알면 A가 얼마인지 알면 C하고 D도 각각 얼마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통째로 물어봤어.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A를 지금 A가 얼마인지 구했으니까 이 값에다 그냥 A 더하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 능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